재개발 보상금 법적으로는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어. 보험금도 모자라서 이제는 재개발 보상금까지 노리는 게야? 내일 변호사 데리고 오겠습니다. 두고 보세요. 오늘의 사연은 광주의 한 옷수선집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30년간 남편과 함께 일군 가게, 그리고 남편의 갑작스러운 별세 후 찾아온 배신, 거기에 30억대 재개발 보상금까지 얽힌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사연자께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위로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작은 옷수선집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꾸려가는 이 가게가 저의 전부입니다. 매일 아침이면 남편은 일찍 일어나 문을 열어주시지요. 저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낍니다. 아이들은 이제 다 자라서 제 곁을 떠났습니다. 딸아이는 서울로 시집을 가서 바쁘게 살고 있고,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대구에서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 짓습니다. 작은 가게에서 바느질을 하는 제 모습을 남편은 늘 예쁘다 하시지요.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지나온 세월을 생각합니다. 때론 힘들 때도 있었지만 늘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손님들이 맡기고 간 옷을 수선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이렇게 평범한 날들이 쌓여 우리의 인생이 되었지요. 저녁이면 남편과 함께 시장을 보러 갑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걸으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합니다. 가끔은 길가의 포장마차에 들러 소주 한 잔을 마시기도 하지요. 남편은 늘 제게 좋은 날들만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와서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3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으셨다고 했지요. 우리가 20년 넘게 새 들어있던 이 상가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앞으로는 건물주가 되어 살자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적금과 퇴직금을 모두 보태어 상가를 샀지요. 매달 나가던 월세가 이제는 우리의 자산이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는 진짜 우리 가게가 된 것 같아 더욱 열심히 일했지요. 남편은 건물 관리를 하며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깨진 형광등도 직접 갈아 끼우고 화장실도 손수 청소하셨지요. 옆 가게 세입자들도 우리를 더 친근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건물 청소를 하며 흐뭇해하셨지요. 우리의 미래가 더욱 단단해지는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저녁이면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며 장부를 정리했지요. 남편과 저는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건물 관리비를 아끼려고 직접 청소도 하고 수리도 했지요. 우리의 첫 재산이라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지만 남편의 얼굴은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시던 남편이 조금씩 늦잠을 자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그저 피곤하신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달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남편의 안색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드시던 커피도 이제는 못 마시겠다고 하셨지요. 식사량도 줄어들고 체중도 눈에 띄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건물 계단을 오르다가 그만 숨이 차서 주저앉으셨지요. 그제서야 저는 남편의 건강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남편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바쁜 일상 탓에 며칠을 미루다가 결국 제가 강제로 데리고 갔지요. 동네 의원에서 진찰을 받는 동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큰 병원에 가보라는 말씀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지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돌아오는 길이 이토록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수척해졌는지, 제가 너무 늦게 알아챈 것은 아닌지, 매일 아침 청소하시던 건물 앞 계단을 이제는 힘겹게 오르시는 모습, 가게 천장에 형광등을 갈다가 어지러워하던 날도 있었는데 제가 너무 무심했던 걸까요? 너무 일에만 빠져 있었던 걸까요?
남편의 고단한 숨소리를 들으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여전히 괜찮다고 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병원 진찰을 예약해 놓고 남편을 설득했지요. 이제는 좀 쉬어야 할 때라고, 우리 모두 건강이 최고라고. 남편의 팔은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마른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가는 길 택시 안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발 큰 병이 아니기를 바라며 기도했지요. 하늘도 우리의 심정을 아는지 흐리고 쌀쌀한 날씨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제 걱정만 했습니다. 가게는 어떡하냐고, 하루 일을 쉬면 손님들은 어쩌냐고. 그래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진찰받고 문제없이 열면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학병원 진료실은 차가웠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의 표정도 차가웠지요.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검사를 마치고 받은 진단서에는 간암 3기라는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지요. 마치 세상이 멈춘 것처럼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귓가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술 전 항암 치료를 먼저 받아야 한다고 하셨지요. 남편의 손을 잡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진작 병원에 오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 길에 남편은 오히려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걱정 말라고, 다 잘 될 거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으니까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했지만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밥상 앞에서 눈물만 흘렸지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병원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검사, 저런 검사를 받으며 하루하루가 지나갔지요. 검사 비용이 얼마나 들던지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나아지기만을 바랐습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현실이 꿈이기를 바랐고, 잠들기 전에는 내일은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도했지요. 하지만 검사 결과는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2달 후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조금이라도 암세포 크기를 줄이기 위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치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의 병환을 알렸지요. 딸아이는 전화기 너머로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세상이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보던 가게의 풍경도 달라 보였고, 늘 반기던 단골 손님들의 얼굴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첫 항암 치료 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보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과 앳된 얼굴의 젊은이들이 항암실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았지요. 남편도 그들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항암제가 들어가는 동안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치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남편은 구토를 하셨습니다. 택시 기사님께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시는데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은 계속 토하셨습니다.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하고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셨지요. 저는 그저 등을 쓸어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남편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베개에 널브러진 머리카락을 보며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거울을 보다가 오셨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낯설다고 하셨지요. 저는 괜찮다고, 여전히 멋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남편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문을 닫은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손님들은 하나둘 다른 가게를 찾아갔고 수입은 줄어들었지만 병원비는 늘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매일 밤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남편을 살려달라고, 이 고통이 끝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수술 날짜는 점점 다가왔고 남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온몸이 붓기 시작했고 피부는 검게 변해갔습니다. 수술 전 마지막 항암 치료를 마치고 드디어 수술 전날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제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고생을 시켜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남편의 말씀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미안하다고 하시는지, 평생을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말입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 1분 1초가 지옥 같았습니다. 수술날 휴가를 내고 온 딸아이가 와서 제 손을 잡아주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8시간의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이제부터가 고비라고 하셨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남편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남편을 지키겠다고,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겠다고요. 딸아이는 돌아가면서도 주말마다 내려오겠다 했습니다. 사위도 주말이면 함께 와주었지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오는 딸이 고마웠습니다. 아픈 아버지를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는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병문안 한번 오지 않았지요. 며느리는 더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암 수술을 했다는데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던 그들이었지만 이번만큼은 기대했습니다. 딸은 오히려 제가 걱정이라며 자주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지치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딸은 괜찮다며 오히려 저를 위로했지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던 날 딸이 휴가를 내고 왔습니다. 아버지 수발을 들겠다며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식 농사는 밥만 지었다고, 딸 하나는 잘 키웠지만 아들은 제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고요. 어느 날은 병원 근처 식당에서 딸과 마주 앉아 울었습니다. 딸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대신 아들 노릇하겠다고요. 그 말에 더욱 서러워졌습니다. 딸 자식이 이토록 효심이 깊은데 아들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에 밤마다 베개를 적셨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고 했을 때 딸은 직장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재택근무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아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짧은 문자 메시지뿐이었습니다. 장사가 바빠서 갈 수 없어요 라는 차가운 답장을 받았을 때 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마음 한켠이 싸늘하게 식어갔지요. 딸은 그런 오빠가 미웠다고 했습니다. 화가 난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을 말렸습니다. 미운 마음조차 들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남편의 병실에서 밤을 새울 때면 딸이 보내준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멀리서도 이렇게 챙겨주는 딸이 있어 그나마 힘이 되었습니다. 반면 아들은 병원비를 물어보더니 보험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위는 주말마다 과일을 사들고 왔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딸은 복 받은 시집을 간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에 마지못해 전화를 한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에서 성의가 느껴지지 않았지요. 딸은 오빠 내외를 이해할 수 없다며 자주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괜찮다고,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된다고 달랬습니다. 세상에는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식이 있고 모르는 자식이 있나 봅니다. 우리 부부가 그토록 정성껏 키웠건만 아들의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도 딸을 칭찬했습니다.
효녀라고 이런 딸이 어디 있냐고요. 그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그래도 딸 하나는 잘 키웠다고요. 남편의 상태가 위중해질 때마다 딸은 직장에 휴가를 내고 달려왔습니다. 서울과 광주를 밤새 운전하며 오가는 딸이 안쓰럽고 또 감사했습니다. 아들의 무심함이 서운하지만 딸의 따뜻한 마음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명의 자식이라도 이토록 효심이 깊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겠다는 연락도 안부도 없었으니까요.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고 남편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퇴원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회진을 도는 의사 선생님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병원 식단은 싱겁고 맛이 없다며 잘 드시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매일 새벽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왔습니다. 남편의 입맛에 맞추어 죽을 쓰고 술도 한 방울 못 드시게 된 남편을 위해 달짝지근한 배즙을 갈아드렸습니다. 그래도 하루가 다르게 살이 빠져가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실에서의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매 시간마다 체크해야 하는 체온과 혈압, 수시로 재야 하는 소변량까지 간호사 선생님들이 도와주셨지만 제가 직접 하고 싶었습니다. 밤이면 더 힘들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남편 곁에서 밤새 손을 잡아드리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었을 때 함께했던 추억들, 아이들 키우며 고생했던 이야기들, 가끔은 남편이 한밤중에 깨어나 물을 찾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늘 깨어있는 척했지요. 남편이 저 때문에 잠을 설쳤다고 미안해하실까봐 항상 깨어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항암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휠체어를 밀고 항암 치료실로 남편을 모시고 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점점 빠지시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치료가 끝나고 나면 늘 구토가 시작되었습니다. 토할 것도 없는데 계속 헛구역질을 하시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지요. 가게 문은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너무 서운해하셨지만 지금은 남편이 더 중요했습니다. 수입이 끊겨도 어쩔 수 없었지요. 옆자리 환자분이 돌아가시는 걸 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에게 들킬까봐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주먹을 깨물며 눈물만 흘렸지요. 매주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간 수치가 조금이라도 좋아졌다는 말을 들으면 그날은 잠도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나빠졌다는 말을 들을 때면 그날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 몰래 병원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계절이 바뀌어 갔습니다. 봄에 시작된 투병이 여름을 지나고 이제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남편의 머리카락도 조금씩 다시 자라기 시작했지요. 퇴원과 입원을 반복하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상태가 좋아지면 며칠 퇴원했다가 다시 열이 나거나 상태가 나빠지면 입원하고 그렇게 병원이 제2의 집이 되어갔습니다. 남편은 병실에서도 저를 걱정했습니다. 병간호하느라 힘들지 않냐고, 가게는 어떡할 거냐고 물으셨지요. 그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밤새 병실 의자에서 자다 보니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나아지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약을 먹고 나면 늘 구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마다 등을 쓸어들이며 버티셨지요. 식은땀을 흘리시는 이마를 닦아드리며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날지 생각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도 저는 병실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특별히 봐주셨지요. 남편 곁을 지키는 제 모습이 딱해 보이셨나 봅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밤이면 병실 창가에 기대어 지나가는 구급차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오가는 순간을 이제는 남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지요. 남편의 팔에는 주사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혈관을 찾기 힘들어 이리저리 바늘을 꽂을 때면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항암 치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면 휠체어에 기대어 잠드시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씀이 없어지셨습니다. 예전처럼 농담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창밖만 바라보시는 날이 많아졌지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병실 TV에서 맛있는 음식이 나올 때면 남편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퇴원하면 꼭 사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드실 수도 없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밤이면 남편의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순간순간 깨어나 호흡을 체크하고 체온은 괜찮은지 살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였지요. 저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 내일 하루만 더,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의 안색이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불안했지요. 간호사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원래 그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부터 남편은 음식을 전혀 드시지 못했습니다. 물 한 모금도 넘기기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억지로라도 드시라고 조르며 한 숟가락이라도 더 드시게 했지요. 평소보다 더 자주 잠이 드셨습니다. 깨어 계신 시간보다 주무시는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약 기운 때문이라고 하셨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혹시 시간 되면 한번 와달라고 했지요. 딸은 바로 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밤 10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남편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분주히 움직이셨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들어오시고 응급처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기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남편이 실려가는 것을 바라보았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딸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서울에서 광주까지 쉬지 않고 운전해 왔다고 했어요. 그 길로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시니 빨리 와라.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걸었지만 답장도 응답도 없었습니다. 새벽 5시 남편의 심장이 멈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저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시 반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안아주며 울었지요. 저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현실이 아니길 바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을 본 것은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잡았을 때였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일하시느라 굳은 살이 박인 그 손이 이제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왔는지, 누가 데려다 주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빈소를 차리고 나서야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례식장이 어딨냐고, 보험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 자식의 매정함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이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지요.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딸은 제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위도 휴가를 내고 와서 장례 절차를 하나하나 도맡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장례식장에 얼굴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전화 한 통 없었고 단 한 번의 문자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매정한 것이 차라리 마음이 편했습니다. 빈소에는 단골 손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다들 너무 일찍 하셨다고, 좋은 분을 일찍 보내 안타깝다고 하셨지요. 저는 그저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을 보내드리는 날 하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남편을 떠나보내며 저는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보,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목매인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화장터로 가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구나 싶었지요. 화장이 끝나고 뼈가루를 항아리에 담는 순간 그제서야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자던 약속은 이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남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마시던 커피잔, 늘 보시던 신문이 그대로였습니다. 옷장 속 남편의 옷을 보며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이 옷들을 입으실 분이 없다는 게 이렇게 마음 아플 줄 몰랐습니다. 한동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늘 곁에 계시던 분이 없으니 밤이 더욱 길게 느껴졌지요. 혼자 누운 침대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아픔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아들 내외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장례식에도 오지 않던 그들이 무슨 일로 왔나 싶었지요. 아들은 들어서자마자 보험금 처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보험 서류가 있는지 물었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마치 준비를 해온 것처럼 서류를 챙기더군요. 딸이 말렸습니다. 오빠, 지금 그게 할 일이야? 하지만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내가 처리해야지. 아들은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물었지요.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보험금 처리를 돕겠다며 서류를 가져간 후 일주일 동안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보험금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이었지요. 알고 보니 아들이 보험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물었더니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제가 잘 관리해드릴게요. 어머니는 임대료로도 충분하시잖아요. 장사가 잘 안 되어서 그러니까 보험금으로 가게 좀 확장하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딸이 변호사를 찾아가 보자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자식과 법적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요. 보험금을 가로챈 후 아들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지요.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그렇게 가져가 버렸습니다. 물론 임대료가 있어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었지만 자식의 배신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런 계획으로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다니 딸은 경찰에 신고하자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낳은 자식인데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면 더 서러워졌습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평생 정성으로 키운 자식이 이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배신이 너무 아팠습니다. 남편의 임종도 지키지 않고 장례식에도 오지 않더니 결국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주변에서는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 잘못했다고 법적으로 처벌하면 그게 부모 마음일까요? 남편이 떠난 후의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하루하루가 무기력하게 지나갔지요. 옷수선집을 다시 열었지만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 때면 늘 남편이 하시던 일이 눈에 밟혔습니다. 형광등을 켜고 가게 앞을 쓸고 화분에 물을 주시던 모습이 그리웠지요. 보험금을 가지고 사라진 아들 내외 때문에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자식이라고 키웠던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가 월세가 있어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인 것보다 자식의 배신이 더 아팠으니까요. 딸이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사위와 함께 와서 저녁도 해주고 집안일도 도와주었지요. 그래도 그 정성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딸이 어머니 서울로 오세요라고 했지만 이 가게를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이곳이 저의 전부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남편의 부고를 듣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힘이 되어 주었지요. 새벽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옷을 수선하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일하는 시간만큼은 슬픔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딸은 퇴근 후에도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밥은 드셨어요? 오늘은 좀 편히 쉬세요. 그 목소리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반면 아들은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보험금으로 장사를 크게 한다는 소문만 이웃을 통해 들려왔을 뿐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때로는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도 서럽고 자식의 배신도 서러워 이불을 적시며 울었지요. 하지만 저는 꿋꿋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사랑하던 이 가게를 제가 지켜내야 했으니까요. 그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딸은 제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이사를 오라고 졸랐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제가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서운함이 더 커져갔습니다. 그래도 밉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지요. 봄, 여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없는 첫 겨울을 보내며 저는 조금씩 강해져 갔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고도 남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아들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서도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록 마음의 상처는 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견뎌내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옆 가게 주인이 들떠서 찾아왔습니다. 우리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이었지요.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이 동네가 완전히 바뀐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소문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 통지서였지요. 우리 상가 일대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고 보상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어지러웠습니다. 집과 상가 건물을 포함해 약 30억이 넘는 보상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싶었지요. 하루 만에 동네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고 부동산이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부자가 된다며 들떠 있었지요.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돈보다는 이곳에 담긴 추억들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남편과 함께 일구어온 우리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어머니 재산이 늘었다고 좋아했지요. 하지만 저는 왠지 불안했습니다.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개발 소식을 들었고 찾아뵙고 싶다는 내용이었지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보험금을 가져가고 종적을 감추었던 아들이 갑자기 연락을 해온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딸도 걱정이 되었는지 전화를 해왔습니다. 어머니, 오빠가 연락했다고 하던데 돈 때문일 거예요.
절대 마음 약해지시면 안 돼요. 다음 날 동네 어르신들이 찾아와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재개발만 되면 숨어있던 자식들이 돈 때문에 찾아온다고요. 가게에 앉아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큰 돈이 생기고 잊고 있던 아들이 돌아온다니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가게를 옮겨야 한다는 것도 그동안의 삶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도 모든 게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아들이 찾아올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 번 등을 돌린 자식이 과연 진심으로 뉘우치고 오는 걸까요?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새 아파트로 들어올 사람, 보상금 받고 다른 곳으로 갈 사람, 모두들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곳을 떠나면 남편과의 추억도 평생 일군 가게도 모두 사라질 텐데 쉽게 마음을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재개발이 끝나면 서울로 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장사하시기 힘드실 텐데 이제 좀 쉬세요.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습니다. 이 일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인데 남편의 흔적이 담긴 이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게 재개발 보상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들었지요. 그제서야 현실감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다시 가게를 열 것인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두고 옷을 수선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들 내외가 들어섰습니다. 비에 젖은 우산을 털며 들어오는 그들을 보니 가슴 한켠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며느리도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진심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개발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는 게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을 가로채고 사라졌다가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장사가 어려워 급한 마음에 그랬다고, 이제는 모든 걸 깨달았다며 제발 한 번만 믿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며느리도 울며 매달렸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효도하고 싶다고 했지요. 하지만 그들의 말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딸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오빠 내외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에서 바로 내려온 것이었지요. 딸은 아들 내외를 보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왔어?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안 오고 장례식 때도 안 와놓고. 딸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아들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신우는 무슨 대단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말하네요. 우리도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온 건데요. 딸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보험금 훔쳐가고 종적 감추더니 재개발 소식 듣고 오셨어요? 더 큰 돈을 노리고 오신 거잖아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와, 너무하네. 그래도 내가 장남인데 그런 식으로 매도하면 되겠어? 그제서야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가 따라 일어섰습니다. 맞아요. 장남이 재산을 물려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어머니, 우리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용서를 빌러왔는데 이렇게 매정하게 대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그저 묵묵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순수하고 착했던 아이가 저렇게 변하다니.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거라. 더 이상 할 말도 들을 말도 없다.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돌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했다고 빌고 있는데 이렇게 매정하게 대하실 수 있어요? 며느리는 더 독했습니다. 어머니, 재개발 보상금. 법적으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다고요. 그 말에 딸이 폭발했습니다. 당신들 정말 뻔뻔하네. 아버지 인종도 안 보고 보험금까지 가로채놓고 무슨 짓이야? 너는 끼어들지 마. 네가 재산 상속받겠다고 이렇게 어머니 편만 드는 거 아냐? 저는 그저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완전히 굳어버린 것 같았지요. 이미 이들은 제게 남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변호사 데리고 올 거예요. 재개발 보상금은 꼭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에요. 두고 보세요. 아들 내외가 떠난 후 가게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딸은 제 손을 꼭 잡고 울었지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이제야 결심이 섰기 때문입니다. 재산 문제로 더 이상 시달리지 않으려면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언장을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아들은 그 후로도 몇 번 더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애원하듯 때로는 협박하듯 재개발 보상금을 달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제 인생을 살아야 할 때라고, 이제는 제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침 일찍 옥수선집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 앞을 쓸고 화분에 물을 주는데 옆 가게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찾아왔다면서요? 조심하세요. 재개발되면 돈 때문에 자식들 얼굴이 다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으니까요. 오전에 첫 손님을 받고 있을 때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어제보다 더 공손한 태도로 들어섰지만 저는 단호하게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점심때쯤 며느리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도시락까지 들고 왔더군요. 하지만 그런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연한 걱정 말고 돌아가라고 했지요. 오후에는 변호사라는 사람과 함께 왔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장했지만 저는 평온했습니다. 딸은 법적 대응을 하자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의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지요. 밤에는 혼자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꿈꿔왔던 우리만의 미래를 떠올렸지요. 이제는 그 꿈을 혼자서라도 이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섰습니다. 공증사무소를 찾아갔지요.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유언장에는 명확히 적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은 제가 사망 시 딸에게만 상속한다고요. 아들은 이미 아들 몫이 재산을 아버지의 보험금으로 증여받았기에 더 이상의 상속권이 없다고 작성했습니다. 딸이 성전후견 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제 재산 관리를 딸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기자고 했지요.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공증받은 유언장을 받아들고 돌아오는 길이 왠지 홀가분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결정을 한 것 같았어요. 남편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딸이 미리 알아본 곳이었어요. 청년후견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했지요. 법무사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재산 관리와 법적 권리를 전문가가 대신해 준다고 했어요. 특히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도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딸이 추천한 대로 청년후견인은 법무법인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맡는 것이 더 공정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청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사소견서도 준비하고 제 의견서도 작성했지요. 모든 과정을 법무사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법원에서 신문도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왜 성전후견이 필요한지, 어떤 후견인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 상황을 설명했지요. 아들의 보험금 사기건도 말씀드렸고 재개발로 인한 재산 분쟁 가능성도 이야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제 상황을 잘 이해해 주셨어요. 얼마 후 성전후견인 선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제 재산은 전문가들이 관리하게 됩니다. 재개발 보상금도 앞으로의 재산 문제도 모두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아들 내외의 위협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지요. 재개발 설명회가 한 번 더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보상 절차와 이주 계획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청년후견인께서 함께 가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새로 지어질 상가에 입주하는 방법, 보상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가는 방법, 천천히 결정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딸이 다시 한번 제안했습니다. 서울로 오라고요. 같이 살아도 좋지만 엄마가 불편할 수도 있으니
적당한 집 구해서 꼭 자기 집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제 혼자 두기 너무 걱정된다고 하는데 예전과 달리 그 말이 달리 들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사위도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서울에서 새 옷수선집을 열어도 좋고 그냥 쉬면서 지내셔도 된다고 했지요. 어머니 한 분 정도는 본인이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고 그 말에 왠지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군 이곳을 떠난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단골 손님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재개발로 이사를 가야 한다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말씀드렸지요. 다들 아쉬워하시며 건강하라고 하셨습니다.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추억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며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래를 봐야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아들 내외는 끝까지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법적으로도 보호받고 있으니까요. 성년우견님께서 다 막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삿짐 센터와 계약하고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옷수선집 기계도 옮기기로 했고요. 서울에서도 일하고 싶다는 제 의견을 딸이 존중해 주었거든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남편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여보, 이제 서울로 가요. 딸의 근처에서 살기로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지낼 거예요. 저녁이면 옥상에 올라가 골목을 내려다보곤 합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곳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예요. 남편도 하늘에서 지켜보시며 응원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서울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딸의 집과는 차로 10분 거리예요. 아파트 1층에 있는 작은 상가에 옷수선집도 다시 열었습니다. 이제는 아침 일찍 일어나도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가게 문을 열고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하지요.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운 손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낯설지만 하나둘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딸은 종종 퇴근길에 들러 저녁을 함께 먹자고 합니다. 사위도 주말이면 찾아와서 맛있는 것을 사다 주지요. 처음에는 서울 생활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적응되어 갑니다. 지하철도 타보고 근처 시장도 가보고 이렇게 새로운 일상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가끔 광주가 그립기도 합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곳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 추억을 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성년우견님께서 재개발 보상 문제를 잘 처리해주고 계십니다. 아들 내외의 소송 협박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딸은 제가 걱정될 때마다 들러서 안부를 묻습니다. 엄마, 식사는 잘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지곤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꿈도 생겼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작은 기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다니고 싶어요. 그동안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가게 한쪽에 작은 화분을 놓았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화초처럼 저도 이제 새로운 희망을 피워보려고요. 꽃이 필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납니다. 재개발이 끝나면 받을 보상금으로 더 큰 계획도 세워보았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장학금도 만들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도 싶습니다. 남편이 천국에서 보신다면 흐뭇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밤에 잠들 때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기대하며 잠이 듭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은 끝 없이 이어지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슬픔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삶이라는 거요. 남은 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고 싶어요. 봄이 오면 꽃 구경도 가야겠습니다. 여름에는 바다도 보고 가을엔 산책도 다니고 겨울엔 따뜻한 차도 마시면서요.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남편이 떠난 뒤 처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딸과 함께 여행도 가보려고 해요. 못 가본 곳도 많이 가보고 못 해본 것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이제 희망을 봅니다. 비록 남편은 떠났지만 제 곁에는 따뜻한 딸이 있고 새로운 꿈이 있으니까요. 인생은 계속됩니다. 어제의 아픔을 딛고 오늘의 기쁨을 만들어가며 내일의 희망을 그려봅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새로운 삶입니다. 후회 없이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그것이 곧 제 행복이 될 테니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주고 재산 앞에서 달라지는 자식의 모습,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님께서는 결국 새로운 삶을 선택하셨고, 더 나아가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마음까지 가지게 되셨네요. 이런 분들께 우리가 힘이 되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위로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